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날, 어린 소녀가 중얼거리는 모습에 태식과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묘비 앞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담요를 차가운 돌비석에 덮어주고 있었죠.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아들의 묘에 담요를 덮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묘지로 오르는 언덕길에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돌계단을 올랐고 옆에선 아내 정희가 그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죠. 미끄러운 길 때문에 뒤따르던 수행기사와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속도를 맞췄습니다. 우산을 들려는 수행원을 태식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8년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오르는 이 길에선 눈을 맞는 것도 아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묘지 구역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아들 도윤이가 사고로 떠난 지 8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선명해지고 후회는 더 깊어졌죠. 회사 일정을 모두 비우고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여보, 저기. 정희의 목소리에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묘비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작은 그림자가 묘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유치원복을 입은 여자아이였어요. 많아봐야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알록달록한 담요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묘비 위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었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빨간 손이 안쓰러웠습니다. 눈을 다 털어낸 아이는 담요를 펼쳤어요. 그리고는 마치 잠든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주듯 정성스럽게 묘비 위에 담요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춥죠?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바람에 실려온 아이의 혼잣말이 태식의 귀에 닿았습니다. 울음기도 떨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담요 끝을 묘비 아래로 꼼꼼하게 밀어넣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매일 해온 일처럼,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태식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자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눈에 놀란 빛이 스쳤지만 예상과 달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태식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는 다시 묘비로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손끝으로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각 글자 위에 손가락이 머무는 시간이 길었어요. 여기에는 왜 있는 거니? 태식의 질문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죠. 담요를 한 번 더 정리한 뒤 작은 가방을 메고 묘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정희가 태식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 왜 도윤이 묘해? 두 사람은 아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알록달록한 담요가 덮인 묘비만이 그들 앞에 남았죠. 태식이 담요를 자세히 보니 가장자리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복지관 기부물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태식은 국화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절을 올리려 했지만 오늘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담요가 덮인 묘비가 정말로 따뜻해 보였거든요. 아이가 춥죠? 따뜻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저 아이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사무소 직원은 태식을 알아보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회장님. 오늘 오시는 날이었군요. 혹시 아까 여자아이 봤어요? 유치원복 입은 애 말이에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가끔 혼자 올라오는 애 같은데 정확한 신상은 모르겠어요. 누구 집 아인지도. 태식은 더 물어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성급하게 나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시 도윤의 묘 앞에 서서 담요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담요를 정리하던 그 손짓이 자꾸만 떠올랐죠. 어린 시절 도윤이가 자기 이불을 개던 모습과 어쩐지 닮아 보였거든요. 차로 돌아가는 내내 태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입을 열기가 조심스러웠죠. 결국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태식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을 뿐이었죠. 저 아이는 누구이며 왜 도윤의 묘를 찾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담요를 덮으며 따뜻하게 해준다고 말한 걸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공동묘지가 점점 멀어졌지만 태식의 머릿속에서는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혼자 묘지를 찾았어요. 정희에게는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취소되어 시간이 났다고만 말했죠. 사실은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서였습니다. 담요를 덮던 작은 손, 따뜻하게 해주겠다며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눈이 더 굵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매서워서 우산을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묘지로 오르는 계단이 어제보다 더 미끄러웠고 태식은 난간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 아이가 왔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죠. 멀리서부터 알록달록한 색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또 와 있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유치원복을 입고 같은 담요를 들고 있었죠. 이번엔 더 꼼꼼하게 묘비 위에 눈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지난번보다 더 단단히 여미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돌로 가장자리를 눌러놓기까지 했어요. 태식은 숨을 죽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삼각김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이었죠. 아이는 그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포장을 반쯤 뜯어서 묘비 쪽으로 향하게 놓았어요. 마치 누군가 먹기 쉽게 준비해 놓는 것처럼 보였죠. 배고플까 봐요. 아침 못 먹었을 거예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하나 더 꺼내 삼각김밥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젖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 태식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발밑에 나뭇가지를 잘못 밟아 부러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의 큰 눈에 놀람과 당황이 스쳤지만 이번에도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묘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또 왔구나. 혼자 오면 위험한데. 아이는 작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빨리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은 위험해.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요 끝을 한 번 더 정리하며
묘비가 잘 덮여 있는지 확인했죠. 태식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묘에 오는 거니? 누구랑 아는 사이야? 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여기 오면 따뜻해져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태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에서 깊은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처럼 그런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여기 가면 마음이 따뜻해질 거라고. 아이는 그 말만 남기고 작은 가방을 맸습니다. 가려는 것 같아서 태식이 다시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죠. 태식은 묘비 앞에 남겨진 삼각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닐로 덮여 있었지만 유통기한 스티커 부분이 잘려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걸 떼어낸 것 같았죠. 편의점에서 할인하거나 버리기 직전의 것을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바람에 담요가 펄럭이지 않도록 아이가 놓아둔 작은 돌멩이들이 보였어요. 그 세심함에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묘비 앞에 먹을 것을 놓고 가는 아이, 그리고 배고플까 봐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태식은 삼각김밥을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아이가 놓고 간 것을 함부로 치울 수는 없었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조용히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 내려가는 길, 태식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속에서도 알록달록한 담요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작은 삼각김밥이 왠지 모르게 애잔했죠. 아이가 말한 따뜻해져요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할머니가 이곳을 알려줬는지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태식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아니라고. 도윤과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태식이 며칠 전 부탁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보고였죠. 회장실로 들어온 김 실장은 서류 파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아이 찾았습니다. 조용히 알아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태식은 서류를 펼쳐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찍은 듯한 증명사진이었는데 그 큰 눈이 도윤의 어린 시절과 닮아 보였죠. 이 아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가족관계 서류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태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김 실장이 계속 설명했죠. 아이는 외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이에요. 주소는 여기 적어놨는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사진 속 반지하 집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반쯤 지상에 걸쳐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였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고 습기 때문에 벽지가 들뜬 곳도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낡은 가구들이지만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아이 옷가지들도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70대 초반이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허리와 무릎 때문에 거의 못 움직이시고요. 이웃들 말로는 기침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더군요. 약봉지도 많이 본다고. 김 실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아이가 유치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태식이 묘지에서 본 바로 그 옷이었죠. 아이는 정식 유치원에 다니지 못합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대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동 돌봄 프로그램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 유치원복도 거기서 기부받은 겁니다. 태식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름도 없이 존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니. 그런데도 묘지까지 찾아와 알록달록한 담요를 덮고 삼각김밥을 놓고 가는 거였어요. 경제 상황은 어때? 매우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스비를 못 내서 난방이 끊긴 달도 있었고 전기도 기본료만 겨우 내는 수준입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가 복지관 급식을 받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는데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가 매우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겁니다. 옷은 낡았지만 빨래가 잘 되어 있고 손톱도 깎여 있고 머리도 단정해요. 할머니가 힘든 중에도 아이만큼은 제대로 돌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같은 도시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반지하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을 하시려면. 아니야. 태식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돈만 던져주듯 도우면 안 돼.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어. 특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려.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좀 더 조사를 해볼까요? 아이 부모님이나 가족관계를 조심스럽게 해. 절대 소문나면 안 돼. 그리고 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도윤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봐. 왜 하필 도윤이 묘를 찾는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곳을 알고 있는지. 김 실장이 나간 후 태식은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겨우 들어오는 빛 아래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림 속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한 명은 아이 자신인 것 같았고 다른 한 명은. 태식은 사진을 더 가까이 당겨봤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 어른의 얼굴 부분은 크레파스로 까맣게 칠해져 있었어요. 마치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김 실장과 함께 묘지 근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이를 멀리서라도 제대로 관찰하고 싶었죠. 김 실장이 준비해온 망원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지관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에는 프로그램이 없더군요.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2시쯤 되자 아이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같은 유치원복을 입고 알록달록한 담요를 들고 있었죠. 태식은 망원경으로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아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태식은 망원경을 더 가까이 당겼어요. 아이가 흩날린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순간 태식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목 뒤, 정확히 왼쪽 귀 아래 헤어라인 근처에 동전만한 갈색 점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도윤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점이라고 농담하던 바로 그 점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장갑을 끼려다가 멈춰서는 장갑 끝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엄지와 검지로 장갑 끝을 돌돌 말았다가 다시 펴는 행동을 반복했죠.
이것도 도윤이의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하던 행동이었어요. 태식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김 실장을 봤습니다. 저 아이, 우리 도윤이랑 너무 닮은 행동을 해. 김 실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야. 저건 우연이 아니야.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각도, 그 자세가 도윤이가 어른들께 인사할 때의 모습과 판박이었죠. 목을 곧게 세우고 허리부터 구부리는 그 특유의 인사법이 똑같았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태식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8년 전 도윤이의 마지막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회사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옆에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김 실장, 이 사람 누군지 알아봐 줄 수 있나? 김 실장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계열사 직원인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8년 전을 떠올렸어요. 도윤이가 죽기 며칠 전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가족 모두 모여서 저녁 먹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김 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복지관 상담 기록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태식이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복지관 상담사의 메모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문다. 한 번은 엄마 사진이 있냐고 물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로는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왜 엄마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도윤이와 관련이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졌어요. 김 실장,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하지만 아이를 놀라게 하거나 상처 주는 방식은 안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복지관 정기 건강검진이 있을 거야.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진행하자.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태식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이의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도윤이가 숨긴 게 아니라 미처 말하지 못한 채 떠난 것은 아닐까?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저 아이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 김 실장, 한 가지 더. 도윤이 사고 전후 행적을 다시 조사해봐. 특히 개인적인 만남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밤이 깊어가는 회장실에서 태식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이의 사진과 도윤이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태식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운명이 다시 연결해준 인연이라고. 복지관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복지관과 협의해서 만든 아동 무료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태식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긴장하거나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복지관 앞마당에는 이동 검진 버스가 와 있었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담요를 가방에 넣고 온 아이가 보였어요. 오늘도 같은 유치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죠. 하은아, 너 차례야. 복지관 선생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태식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들었어요. 하은이라. 도윤이가 좋아했을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검진 버스 안으로 들어간 하은이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죠. 겁먹지 마. 주사 안 아프게 해줄게.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작은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체열하는 순간 하은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간호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하은이 정말 용감하네. 다른 애들은 다 우는데. 하은이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보던 태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살 아이가 저렇게 의젓할 수 있다니. 아마 그동안 참아야 할 일이 많았겠죠. 혼자 참는 법을 일찍 배운 아이였을 겁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샘플 확보했습니다. 이제 대조 작업만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태식은 아침부터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서류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김 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의학 용어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줄만은 명확했습니다. 혈연관계 일치율 99.9%. 손녀였습니다. 도윤이의 딸이었어요. 순간 태식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미안함이었어요. 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 아이는 이름도 없이 존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예요. 도윤이가 부모님께 소개하려 했던 아이, 그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니. 태식은 한참을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죠. 물을 마시고 나서야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아이 인생을 바꿀 거야.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아이가 충격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에 대해서도 알아봐. 도윤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왜 출생신고를 못했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아내 정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 아이에 대해 확인된 게 있어. 태식은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우리 손녀란 말이에요? 그래. 도윤이 딸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은 게 다행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이한테 갑자기 다가가면 놀랄 수 있어. 천천히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해.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 하은이도 있겠죠. 반지하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태식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도윤이가 못다한 책임을 자신이 이어받겠다고. 반지하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니 길이 좁아졌고 다시 더 좁은 골목으로 꺾어지더니 급경사가 나타났어요. 태식과 김 실장은 차에서 내려 걸어 내려갔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하자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명함을 내밀면 할머니가 놀라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김 실장과 눈빛을 교환한 후 태식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이 일로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린 채 할머니의 얼굴 일부만 보였어요.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신데요? 복지관에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은이 맞죠?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 하은이를 어떻게 아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뒤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하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묘지에서 본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잠시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체인을 풀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좁은 현관이 나타났어요. 태식과 김 실장이 안으로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하은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낸 후 태식과 마주 앉았어요. 주름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대체 누구신데 우리 하은이를 아세요? 태식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태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도윤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윤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제 손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처음엔 누군가의 부탁으로 도윤 씨에게 접근했어요. 돈을 받기로 했다고, 계열사 행사에서 일부러 다가갔다고 했어요. 태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윤이에게 여자를 붙인 거였어요. 하지만 수정이가 진짜로 도윤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임신했을 때는 모든 걸 고백하려고 했대요. 처음 만남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도.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수정이는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존재를 숨기라고, 출생신고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태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동생이 떠올랐어요. 지분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던 동생 태준의 얼굴이. 그래서 출생신고를 못한 거군요. 네. 수정이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5살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의문의 사고였죠. 목격자도 없었고 가해 차량도 잡히지 않았어요. 태식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 아십니까? 수정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벌가 누군가인 건 분명했어요. 그 정도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태식은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동생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도윤이를 흠집 내려다가 결국 죄 없는 사람들까지 희생시킨 거였죠.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은이도 할머니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하은이만 다치지 않으면. 하은이는 제 손녀입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 없어요.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하은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도윤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지하 방문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할머니와 하은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실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죠. 회장님,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은이 할머니가 어제 밤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답니다.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동안 할머니의 기침 소리와 약봉지들이 떠올랐죠.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식은 복지관 담당자를 먼저 만났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은이가 119에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숨을 못 쉰다고 울면서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하은이는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을 보자 하은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태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하은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태식은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죠. 할머니 괜찮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태식을 보자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태식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프신 걸 숨기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기 폐암이에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는데 치료비도 없고 무엇보다 하은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참았어요. 태식은 할 말을 잃었어요. 6개월 동안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도 하은이를 위해 버텨온 거였습니다. 병원을 피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였죠. 의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은이는 의사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았는지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하은이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 하은이 걱정하지 마. 복지관 담당자가 태식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조심스럽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보호자가 이런 상태가 되면 아이는 시설 입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더 복잡하고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설이라니. 자신의 손녀를 시설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다시 병실로 들어간 태식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하은이를 맡겠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때문에 회장님 가정의 피해가. 하은이는 제 손녀예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태식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죠.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하은이에게 엄마 이야기는 천천히 해주세요. 아직 엄마가 사고로 떠났다는 것도 다 말 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받아들일 수 없을까봐.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은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할게요. 할머니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제 손녀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순간 하은이가 할머니와 태식을 번갈아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태식은 즉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하은이의 출생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했어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손녀로 인정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죠. 그런데 김 실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은이 출생 기록을 찾으려 했는데 병원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출생 증명서, 초안도 모두 없습니다. 태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거였죠.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계속 보고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오수정 씨의 사망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당시 현장 CCTV가 있었는데 사고 전후 30분만 선택적으로 삭제되어 있어요. 목격자 진술서도 처음 것과 나중 것이 완전히 달라요. 태식은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처음 목격자는 검은 세단이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일주일 뒤에는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게 분명했죠. 김 실장, 도윤이 유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김 실장이 창고에서 도윤의 물건들을 다시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자들이었어요. 옷가지, 시계, 지갑 같은 개인 물품들 사이에서 김 실장은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사용하던 가방 안쪽 숨은 주머니에 들어 있었죠. 봉투를 열자 여러 영수증과 메모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기용품 매장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신생아 옷, 기저귀, 젖병을 구입한 기록이었죠. 날짜를 보니 도윤이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비용을 도윤이 직접 지불한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도윤이 죽고 사흘 뒤, 그러니까 가족 모임을 하려 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예약 인원은 4명. 아마 부모님과 자신, 그리고 수정이까지 생각한 것 같았죠. 메모에는 부모님께 소개, 결혼 승낙 받기라고 도윤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담 메모도 있었어요. 신혼집을 알아본 흔적이었죠. 학교 근처 아파트들을 비교한 내용이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실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태식이 서류들을 살펴보는 동안 김 실장이 또 다른 발견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윤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태준 전문인 비서였던 최 과장이 오수정 씨를 여러 번 만났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카페 CCTV에 찍혀 있었어요. 태준, 태식의 동생이자 회사 전무였죠.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 살면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동생. 도윤이가 후계자가 되는 걸 가장 못마땅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전거래 기록도 있습니다. 최 과장 계좌에서 오수정 씨 계좌로 돈이 여러 번 이체됐어요. 처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태식의 주먹이 떨렸어요.
동생이 도윤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자를 붙인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이 진짜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생긴 거였겠죠. 계획이 틀어지자 동생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았어요. 태식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준이 지금 어디 있나? 전무님은 지금 골프장에 계십니다. 당장 오라고 전해. 2시간 뒤 태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골프웨어 차림 그대로였죠. 형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 낌새를 챘는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태식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최 과장과 수정의 만남 사진,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조작된 사고 기록들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네가 한 일을 다 안다. 태준이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윤이한테 여자를 붙였지.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결국 그 여자까지 죽인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지분 때문이지.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되길 원했으니까. 순간 태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체념한 듯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지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형님, 아들만 특별 대우받는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2인자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도윤이를 죽인 거냐? 아니, 그건 진짜 사고였어요. 난 그저 도윤이 이미지에 흠집을 내서 후계자 자리를 내려오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진짜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계획이 꼬인 거죠. 태식은 동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수정 씨의 죽음은?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인이었죠. 회장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은이의 미래였으니까요. 태준아, 자수해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태준이 고개를 떨군 채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난 한 번도 1등이었던 적이 없었어. 태어날 때부터 늘 내 뒤였고 도윤이 뒤였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그랬어. 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까지 희생시켰냐? 경찰이 먼저 움직이면 언론이 달려들 거야. 재벌가 살인교사 질투에 눈먼 동생 이런 제목들이 평생 따라다닐 거다. 하지만 네가 먼저 자수하면 달라. 형량도 줄고 무엇보다 내 자식들이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렀다고 말할 수 있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수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 그리고 내 가족은 해외로 보내. 영주권 준비는 내가 도와줄게. 한국에 있으면 평생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애들이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보단 낫겠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출소 후에도 절대 돌아오지 마. 하은이 앞에도 우리 가족 앞에도 나타나지 마.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었어요.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죠.
알겠습니다. 자수하겠어요. 태준이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간 후 태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을 잃은 허탈함과 하은이를 지킨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차를 한 잔 건넸죠. 출생신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아내 정희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도윤이와 수정의 만남부터 태준의 개입, 그리고 하은이 할머니의 병까지. 정희는 충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태준이가 정말로 그런 일을? 그래, 자수하라고 했어. 하은이의 엄마를 위해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찾지 못한 8년이 너무 길었어요. 도윤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 자기 딸을. 이제라도 우리가 지켜줘야지. 도윤이가 못다한 책임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야. 일주일 후 드디어 출생신고가 완료됐습니다. 태식은 새로 나온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하은이는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죠. 태식이 하은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거 봐. 이제 너도 이름이 생겼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자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 글을 다 읽지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 같았죠. 태식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강하은. 이게 내 이름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친할아버지야. 하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듯 태식과 정희를 번갈아 봤어요. 친할아버지요? 진짜요? 그래. 내 아빠가 바로 내 아들이었어. 우리가 너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구나. 하은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럼 저한테도 할머니 말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태식이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너는 우리 손녀야. 하은이가 태식의 품에서 조금 물러나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태식은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함께 모실 거야. 우리 집에는 방이 많아. 할머니도 하은이도 함께 살 거야. 하은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작은 팔로 태식을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태식도 하은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남기고 간 선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병실에서 지켜보던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희도 병실로 들어와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하은이, 이제 우리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의 따뜻한 바람이 묘지의 나무들을 흔들었어요. 태식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하은이는 새로 산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죠. 가방 속에는 여전히 알록달록한 담요가 들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도윤의 묘비 앞에 도착한 하은이는 평소처럼 담요를 꺼냈어요. 하지만 묘비 위에 덮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담요를 펼쳐서 햇빛에 먼지를 털어낸 후 정성스럽게 접기 시작했죠. 모서리를 맞춰 삼각형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담요 안 덮어줘? 태식의 물음에 하은이가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이제는 춥지 않아요. 봄이잖아요. 아빠도 따뜻할 거예요. 하은이는 가방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서 직접 딴 민들레였어요. 노란 꽃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죠. 아빠, 저 이제 학교 가요. 1학년이에요. 태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은이가 처음으로 묘비를 향해 아빠라고 부른 거였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대견했죠. 하은이는 묘비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괜찮아요. 할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하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엄마 할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아직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도 나아지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최고의 선생님들이 치료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오말순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의사들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식이 최고의 의료진과 개인 병실을 제공했고 하은이가 매일 찾아가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가요? 하은이가 태식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집. 그 단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태식은 감동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반지하 방이 전부였던 아이가 이제는 큰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진짜로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야.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학교, 친구, 책가방, 교실.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하은이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죠. 우리 하은이 왔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 주방에는 하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밥, 계란찜, 그리고 딸기까지. 정희는 하은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기억해서 준비한 거였어요. 하은이는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어. 정희의 말에 하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동안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먹어도 된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태식이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어. 2층으로 올라가니 예쁘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어요. 분홍색 벽지에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인형들이 가득한 방이었죠. 하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내 방이에요? 그래, 하은이 방이야. 마음에 들어? 하은이는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올라가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창가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사진이었어요. 아빠다. 하은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이 다가가 하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내 아빠야. 하은이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태식은 서재에서 도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하은이의 새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8년의 빈 시간이 이제야 채워지는 것 같았죠. 도윤아, 아이는 걱정하지 마. 너도 이제 편히 쉬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었습니다. 하은이에게도, 이 가족 모두에게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매일에
가슴 깊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